이번 시간에는 체제 대립의 결과물인 한국전쟁과 관련해서 한국전쟁 이후 군사적 안정을 가져오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되는 한미 동맹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미 동맹이 한국전쟁 이후 가져온 군사적 안정은 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서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발생하였으면 어떠했을까와 비교해서 평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베트남 전쟁이 발생하고 1975년 남베트남이 사라지면서 비교할 만한 대상이 있는 편입니다. 물론 남한과 남베트남은 동일한 나라가 아니며 여러 가지 다른 점을 가지고 있기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고 비교를 하더라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한미 동맹에 대해 이해하고 경제 발전의 군사적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좋을 듯합니다. 현대사에서 1950년대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소련을 정점으로 하는 체제의 이념적 대립이 심화, 확산되어 냉전의 군사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기였습니다. 핵무기의 발달로 인해 국가 안보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이 절실히 요청되었던 1950년대는 냉전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했다는 점에서 미국 외교 정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이 벌어진 동아시아는 냉전의 핵심 장소 중 하나였고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한국 역시 대외적인 한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근본적인 변화를 겪은 시기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전쟁을 겪고 있었던 한국에서 한미 동맹을 구상하게 된 배경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체결, 그리고 한미 동맹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분석하고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1948년 건국 초기부터 미국과의 방위조약 체결을 절실히 희망했다고 합니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적대적인 두 정부가 상호 대치하고 있는 국면에서 약소국이었던 한국이 가장 확실하게 생존과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은 미국이 법적으로 의무를 지니는 동맹을 맺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949년 5월 남한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의 철수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미국에 군사적 지원 조강을 요청하였지만 미국은 경제적 통상조약의 체결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한국전쟁의 진행 과정과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51년 7월부터는 한국전쟁 휴전을 논의하는 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휴전에 반대하였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북한 지역까지 군사적으로 통일할 것을 주장했고 휴전은 한국에 대한 사형 집행 영장이라고 주장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까지 군사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환상에 가까운 생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에는 논리적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베트남 전쟁에서 1973년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이 철수하고 1975년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에 의해 군사적으로 통일된 것을 보면 이승만 정부의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승만 정부는 휴전 수락을 위한 조건으로 중공군의 철수와 북한군의 무장 해제 등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쟁 중에 있는 적국의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그리 현실적인 제안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1949년 서유럽 국가들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고 불리는 군사동맹을 맺습니다. 체제 대립으로 인한 군사적 동맹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중에는 1951년 8월과 9월에 걸쳐 미국의 과거 식민지였던 필리핀과 일본,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와 군사동맹을 체결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외에 미국이 동맹을 체결한 나라는 필리핀과 일본,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이후에 남한과 체결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역시 단순한 비교는 어렵지만 미군이 남베트남에서 평화협정을 맺고 철수한 이후에 베트남 전쟁 평화협정 조인에 대한 공작으로 헨리 키신저 대통령 특별보좌관은 북베트남의 레특토 특사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 남베트남에 대한 미군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에 함락될 때 미국은 의회의 반대로 미군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국제정치는 복잡한 것이어서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동맹이 약속보다 더 확실한 군사적 안전장치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승만 정부에서 미국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조속한 체결을 끈질기게 요구한 배경에는 공산주의의 위협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통적인 팽창주의 위협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 일본을 위해 한국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1905년 러일 전쟁 직후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 승인하는 문제를 놓고 미국 육군장관 테프트와 일본 내각 총리 대신 가스라가 회담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화 기록입니다. 미국과 일본 양국이 모두 극비에 붙여 1924년 알려지게 된 이 기록에는 서명된 조약이나 협정 같은 것은 없었고 일본, 미국 간의 관계를 다룬 대화에 대한 각서, 영어로는 메모랜덤만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조약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고 테프트는 자신의 의견이 미국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아 의견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패전 후에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야욕이 여전하다고 믿었다는 것을 기록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예로 들며 한국 전쟁의 휴전 이후 한국의 국가적 생존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보다 유리한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는 미국에게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과 같이 공식 문서로 안전을 보장받는 길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상호 방위조약의 경우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으면
동맹국이 참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면 북한이 침공할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이 한국을 침공해도 미국이 한국 편으로 참전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휴전협정은 1951년 시작되어 2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휴전협정을 교착 상태에 빠지게 한 것은 전쟁 포로의 자발적 송환 문제였습니다. 휴전협정이 진행되는 동안 이승만 정부는 북한을 무력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쳤고, 동시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이 선행되지 않는 한 휴전 성립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실 북한을 무력으로 통일하자는 주장은 실제로 그러한 결과를 목표로 했다기보다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 전략으로 생각되는 측면도 큽니다. 북한을 무력으로 통일하자는 주장을 하고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을 요구하는 이승만 정부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공산주의자들 못지않게 휴전 설립을 방해하는 커다란 걸림돌로 간주되었습니다. 실제로 미 8군 사령관이 작성하고 합동참모본부가 승인한 상시 대비계획 플랜 에버레디에 따르면 미국은 이승만을 견제하거나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들은 이승만이 지닌 대중 통제력을 대체할 만한 정치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실행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농지개혁으로 농민들에게 나라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농지개혁은 한국전쟁이 이루어지기 전 이승만 정부의 실무적 추진으로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는 것이 새로운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농지개혁에 대한 입법이 한국전쟁 직전, 정확히 말하면 이틀 전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한국전쟁 전에 농지개혁이 많이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서는 농지개혁 입법이 완료되기도 전에 이승만 정부에서 입법 완료를 기정사실화 하고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하여 한국전쟁 이전에 그리고 관련 법규가 정비되기 전에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전쟁 이전의 신문 보도에서도 진행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농지 분배가 행정제도의 정비보다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농에게는 농지개혁을 통해 자신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해준 이승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미국도 한국에는 이승만을 대체할 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승만의 주장들이 협상을 위한 전략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재침략을 사전에 억제하며 동시에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UN 참전국들과 함께 제재선언을 공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재선언이란 일종의 공동정책선언으로 이는 다수의 국가가 공동으로 도덕적 의무를 가지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국제정치의 많은 사례에서 도덕적 의무를 가지는 선언은 꼭 필요할 때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재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식적 약속인 조약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그러한 제재 선언에 대해 완전히 비협조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반공포로에 대한 일방적인 석방을 시사하였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미국의 휴전협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면서 2만 5천 명에 달하는 반공포로들을 직권으로 석방하는 특단의 조치를 단행합니다. 휴전협정을 교착 상태로 만든 것은 전쟁포로 문제였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반공포로를 직권으로 석방시킨 것은 휴전협정 체결을 무산시킬 수도 있는 행위였습니다. 전쟁포로의 송환과 관련해서 남한과 북한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하였는데 그중 공통적으로 인정한 것은 남한에 있는 공산군 포로 중 공산주의 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반공포로의 수가 매우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한에서는 강제로 북한군에 입대한 사람이 많았고 중국과 북한에서는 공산화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산주의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가 강제로 입대된 뒤 포로가 되고 반공주의를 드러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국과 소련, 북한 등은 반공포로 개개인에게 송환국을 선택하게 하면 포로들 중에 공산주의를 버리고 남한 등 상대편으로 전향해 버릴 사람들이 대거 등장할 것을 우려했고 이를 막기 위해 일괄적으로 국적에 따라 포로를 송환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유엔군 측은 개개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자유송환을 주장하였습니다. 미국, 영국 등은 자국 포로 중 공산주의 측으로 전향할 포로의 수가 극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포로 송환 절차는 자국 송환을 원하는 포로들을 1차로 송환하고 자국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에게 2차로 자국 송환을 권유하고 그래도 송환을 거부할 경우 3차로 중립국에 이송하여 포로들 개개인의 의사를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서로의 협조 없이는 한국 전쟁을 끝낼 수 없었던 남한과 미국은 타협을 이루어냅니다. 미국은 이승만 정부의 무리한 주장을 철회하고 휴전협정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남한은 미국으로부터 방위조약을 신속하게 비준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됩니다. 곧 이어 8월 8일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가조인되고 1954년 1월 15일에 한국 국회가 1월 26일에 미국 상원이 비준하며 11월 17일 한미 상위 방호조약이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경제적 효과를 명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체제의 대립이 심각했던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군사적 안정판으로 큰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비슷한 경우라고 하기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남베트남의 경우를 보면 상위 방호조약의 존재 유무는 한국과 한국 경제의 발전에 커다란 결과적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